안녕하세요. 저는 새롭게 시작한 일상에 요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다는 제 말에 어떤 사연이라도 있나 궁금하시겠죠? 사실 저는 살면서 겪을 거라 생각한 적도 없는 황당한 일을 당한 탓에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도 못하고 혼자 답답한 소가리를 해왔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다 보니 더 조심스러웠고 한 발치 멀리서 보는 남들이야 훈수 두는 게 쉬우니 혹여 제 욕이라도 할까 싶어 주변에 말한 적 없었네요. 그러다 지금에서야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 그 과거를 한낱 에피소드 취급하며 욕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혼자 생각하다 보면 지금도 그때 일이 아찔하기만 하네요. 혹시나 세상에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알아보다가 이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들어보니 저처럼 다들 말 못할 사연에 벙어리 냉가슴 앓는 분들이 많으신 듯 하던데 그래도 이곳에서는 저를 이해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80년대생인 저는 부족하지 않는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이사 없이 한 동네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보내고 자라온 저는 20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해서야 처음으로 제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입시지옥을 끝내고 처음으로 부모님의 감시에서 해방된 저는 처음 하는 자취와 대학 생활에 굉장히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때도 청년 실업이다 취직난이다 하면서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졸업 후를 걱정해야 하는 분위기였지만 당시 꿈에 부풀어 있던 신입생이었던 저에게는 그리 와닿지 않는 먼 미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신분에 월세며 생활비까지 부모님에게 타다 쓰는 상황에서도 처음 맛보는 자유에 눈이 멀어 돈과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제가 군대를 가기 전까지 1년 내내 놀러 다니기만 바빴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놀면서 지내다 보니 저도 어느새 군대를 갈 나이가 되었고 저는 또 군대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 학교로 복학을 하게 된 저는 조금 철이 들었는지 그제서야 학교 생활에 충실해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좋아하던 저는 복학을 하면서 과 부대표와 동아리의 부대표를 맡으며 감투를 쓰게 되었고 동시에 선배라는 책임감을 느꼈는지 저처럼 멋모르고 어울려 다니는 후배들을 잘 챙기려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 신입생이던 제 아내 혜민이도 당시에 제가 챙겨주던 후배 중 하나였어요. 과 부대표였던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겉도는 후배들을 더 챙기려 애를 썼는데 혜민이는 그 중에서도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보통 아무리 내성적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낯을 가리다 3, 3, 5 자기와 맞는 친구나 그룹을 짝지어서 단체 생활을 하는 편인데 벌써 개강한 지 몇 개월이 지나도록 혜민이는 혼자였습니다. 혹시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나 싶어 다른 후배들에게 물어도 혜민이는 친구들 도움은 거부한 채 웬만해선 뭐든 혼자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낯선 건지 몰랐던 저는 과 부대표라는 책임감에 괜한 오지랖을 부렸죠. 너 혜민이 맞지? 우리 세터에서 봤었는데? 나 2학년 이상엽이라고 해. 우리 다음 있을 과총회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데 혹시 괜찮으면 혜민이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총회일 하다 보면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학교 생활에 도움도 많이 받고 꽤 괜찮아. 제가 알바도 하고 그런 개인적 활동을 안 좋아해서요. 죄송해요. 미리 시간만 이야기해주면 알바 시간 정도는 빼줄 수 있고 과 사람들이랑도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정 안 되겠어? 네, 죄송합니다. 가볼게요. 제 딴에는 혜민이가 같이 활동하면서 학교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동기들과 친해졌으면 해서 한 제의였는데 혜민이는 오히려 저의 그런 제의가 불편했는지 어두운 표정을 하면서 단칼에 거절했어요. 단체 활동 제의가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혜민이를 마주칠 때면 가볍게 일상을 이야기도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은 없는지, 학교 생활하며 겪는 애로사항은 없는지 물어보며 노력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혜민이는 항상 말없이 자리를 일어서거나 아예 무시를 했어요. 저도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별로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저를 불편해하는 듯 보여 저도 더 이상 혜민이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후로는 혜민이가 알아서 잘 적응하겠거니 하며 저 역시도 바쁜 대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시험과 자격증 준비에 동아리 활동까지 바쁘게 생활을 하던 저는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당시에 유행하던 심리 테스트나 손금, 별자리, 타로카드 등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는 혜민이도 관심이 있는지 조용히 옆에 와서 동참하곤 했어요. 그걸 보니 좀 독특한 아이라 생각했지만 역시 우리와 같은 평범한 또래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혜민이를 위해 심리 테스트들을 준비해 오기도 했고, 덕분에 이전보다는 혜민이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학기가 끝날 때쯤에는 혜민이도 어느새 과 사람들과 어울려가며 잘 지내는 듯 보였어요. 물론 내성적인 성격이라 다른 후배들처럼 활동적이진 않았지만 확실히 걱정하던 학기 초보다는 훨씬 좋아 보였죠. 그렇게 다들 학년이 올라가며 저는 3학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아 더 잘해보자는 의미와 학생들의 단합을 위해 저는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단합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 자리에 혜민이가 올 줄은 몰랐죠. 어쩐 일인지 평소 술자리가 있는 모임에는 잘 오지 않는 혜민이도 그날은 참석을 했어요. 다들 오랜만에 모여 즐기는 자리니만큼 왁자지껄 즐거운 술자리가 계속되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신없이 마시고 떠드는 와중에 혜민이가 계속 제 주위에 있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치는 걸 보니 제 착각이 아닌 듯 싶었습니다. 저는 새학기가 되면서 이전에 제가 도와준 일에 고마움을 표현하려 하나 싶었습니다. 혹시 할 말이 있을까 싶어서 저는 바람을 쐰다는 핑계로 슬쩍 자리를 만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게 무슨 할 말이 있는지 혜민이가 저를 뒤따라 나오더군요. 선배님. 혜민아, 무슨 일이야? 할 말 있었어? 저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뭐? 갑자기 그게 왜? 사실은요, 제가 선배님 좋아해서요. 평소에 선배님 지켜만 보면서 저번 학기 내내 어떻게 말할까 고민했어요. 매번 저 신경 써주셨던 것도 고맙고 평소에도 지켜보면서 좋은 분이라 생각했고요. 그런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저는 당연히 그런 상황이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나 여자친구도 있고 미안한데 나는 혜민이 너를 후배라고만 생각해서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은 그저 네가 학교 사람들이랑 잘 지내길 바래서 선배로서 그랬던 거고 설마 오해했다면 미안해. 그걸 오해할 줄 몰랐어. 혜민이와는 개인적인 대화도 많이 해본 적 없고 연락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저에 대한 감정이 있을 거라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백에 당황했지만 당시에 저는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저에게 혜민이는 과 후배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혜민이가 오해할 행동을 했나라는 생각에 미안했던 저는 조심스럽게 고백을 거절하고 혜민이를 이해시켰습니다. 상처받은 듯한 표정도 아니고 별다른 반응이 없기에 속마음이 어떤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혜민이도 잘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오히려 고백 이후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저에게 혜민이가 자신이 오해했다면 편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고 싶다며 먼저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어색했지만 계속 저를 편하게 선배로 대하는 혜민이 덕분에 어느새 저희는 편하게 고민 상담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지
저는 얼마 뒤 혜민이와 연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다른 이유로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그 일을 꽤나 힘들어했었습니다. 저도 어렸고 시련의 상처가 꽤 컸던 모양이에요. 그런 때에 제 옆에서 위로해주며 챙겨주던 것이 혜민이였습니다. 평소 서로 고민을 나누다 보니 저는 혜민이에게 가장 먼저 이별 사실을 알렸고 평소 제 얘기를 묵묵히 잘 들어주던 혜민이는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리고 그런 저의 빈자리에 어느새 혜민이가 들어오게 되었고 저희는 그 뒤로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학교에다가 내성적인 혜민이의 성격에 저는 혜민이를 배려해서 학교 사람들에게 알리기 조심스러웠는데 오히려 혜민이가 먼저 우리의 연애를 당당히 공개했습니다. 혜민이는 확실히 어느 기점부터 많이 달라져 보였고 연애를 시작한 이후 저는 혜민이의 다른 모습들을 더욱더 많이 보게 되었어요. 학기 초 수줍어하고 사람들을 꺼려하던 그 모습은 어디 갔는지 생각보다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어졌고 챙겨줘야 할 것 같은 가녀린 모습은 어디 간데 없어지고 되려 저를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혜민이의 그런 모습들이 제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더 챙겨야 했던 전 여자친구와 달리 오히려 저를 더 챙기고 아껴주는 모습에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랑을 느꼈죠. 제가 밥이라도 굶고 학교 일을 하고 있으면 김밥을 싸오거나 직접 만든 도시락까지 챙겨주었고 제가 바빠서 미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저를 더욱 챙겨주었어요. 연애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저는 그런 자랑을 할 일들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물과 도시락이며 건네주더니 제가 부모님과 떨어져 자취하느라 부실하게 먹는다며 직접 두 손 걷어붙이고 반찬부터 요리까지 해놓고 가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 생활에도 바쁜 애가 시간이 어디 있다고 남자친구 먹는 것까지 신경 쓰고 해놓고 가는지 저는 여자친구의 그 정성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혜민이가 요리를 해주고 간 날에는 항상 우렁각시가 왔다 간 것 마냥 자취방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또 학교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면 자신도 공부하느라 바쁜 시간에 찾아와 잠깐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게 도와주고 시험 준비도 같이 해주며 미신 같지만 시험 잘 보게 해준다며 부적 같은 것까지 챙겨주었습니다. 혜민이를 만나고 나선 마치 엄마가 자식을 챙겨주는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혜민이 손을 안 거친 게 없었죠. 부모님도 처음 타지에서 자취생활하는 아들을 내내 걱정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바뀐 자취방을 보시며 안심하시게 되었고 이 모든 게 혜민이가 챙겨준 걸 아시게 되시곤 혜민이에게 고마워하시며 제 자취생활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런 혜민이가 매번 고마웠고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어요. 혜민아,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오빠? 어머, 웬 가방이야? 왜? 저번에 너가 이 가방 예쁘다고 했잖아. 너희 집에 부모님도 계시는데 내가 집까지 찾아가서 똑같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해주는 것만은 부족해서 선물을 준비해봤어. 오빠, 나 진짜 괜찮아. 오빠도 학생인데 이런데 돈 쓰면 어떡해. 그냥 이쁘다고 한 거지 나랑 맞지도 않을 수도 있고. 다음부턴 나랑 직접 같이 가서 사자. 어? 그렇게 비싼 제품도 아니었고 이전에 이쁘다고 한 말을 기억하다 선물한 건데 제 마음을 거절하며 환불해오자고 하는 혜민이에게 내심 서운하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저를 아끼고 생각해주는 마음에 저렇게 말하는구나 싶어서 다음부터 혜민이에게 선물할 때는 항상 같이 가서 고르거나 물어보곤 했죠. 그때도 혜민이는 항상 저렴한 물건을 고르거나 또래들처럼 가방, 립스틱, 액세서리가 아닌 좀 더 실용적인 선물을 골랐어요. 혜민이는 역시 다른 여자들과 다르게 현실적이고 경제관념이 확실하구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자신한테 늘 인색하면서 저에게는 끝없이 희생하는 혜민이가 조금씩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선물도 마다하고 바라는 것 하나 없이 계속 저에게 주기만 하는 것이 저도 점점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까지 나를 챙겨주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아무리 제가 좋아서 그런다는 건 알지만 또래와 연애하는 느낌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점점 혜민이의 희생이 고마움보다는 익숙함으로 변해갈 쯤 그런 제가 마음을 다잡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혜민이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혜민아, 이제 너도 곧 4학년인데 다른 애들처럼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나 안 챙겨도 되고 아르바이트도 좀 줄이던가 해서 취업 준비에 더 집중해. 괜찮아. 나 걱정 안 해도 돼. 다 잘 되어가고 있어, 오빠. 아르바이트도 오빠 챙기는 것도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나는 오빠랑 이렇게 있는 게 더 도움되고 좋아. 무슨 소리야. 너가 취업 안 되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너랑 너희 부모님 얼굴을 봐. 정 그러면 아르바이트라도 좀 줄여. 데이트 비용이야 우리 둘 다 취업 준비한다고 시간도 없을 텐데 내가 부담해도 되고. 나한테도 너가 잘 돼야 부담이 덜해. 응? 혜민아. 저의 진지한 조언에도 혜민이는 무슨 사정인지 모두 다 괜찮다며 마치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데이트를 하는 장소도 학교 도서관으로 바꿔 취업 준비만 열심히 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잠시 화장실을 가던 중 혜민이가 비상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되었어요. 통화 내용으로 들어보니 혜민이네 부모님이신 듯 했죠. 그때 짐작으로 부모님이 혜민이에게 생활비를 부탁하는 듯 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혜민이의 사정을 미처 몰라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혜민아, 혹시 아르바이트 하는 거 집안 형편 때문인 거니? 어? 미안한데 나 아까 네가 부모님이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아, 그랬구나. 나한테 진작 말하지 그랬어. 나는 네가 용돈 벌려고 하는 줄 알았지. 그게 오빠 알면 부담스러울까봐. 그리고 생활하는데 힘든 것도 없고 해서 오빠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미안해. 내가 네 사정도 모르고 최소한 제대로 네 사정을 들어봤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동안 사정을 모르고 혜민이를 답답해한 저는 미안한 마음에 앞으로는 혜민이가 저를 챙겨준 만큼 제가 혜민이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고 있던 혜민이의 내조를 앞으로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기로 했죠. 그 뒤로 졸업을 한 저는 무사히 취직을 할 수 있었고 그 뒤로 대학을 벗어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는 회사 생활 중에도 저는 혜민이의 취업을 도와주었고 혼자서도 뭐든 잘하던 혜민이는 제 걱정과는 달리 졸업을 하기 전에 미리 취업이 되었어요. 그렇게 둘 다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자리를 잡아가던 중 변하지 않는 혜민이의 한결같은 모습에 저는 최대한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적당한 때만을 기다렸고 혜민이 취업 1년차 때 저는 혜민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으로 결혼을 생각했기에 혜민이도 기쁘게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혜민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동안 저에게 어떻게 해왔는지 잘 아시기에 그 누구보다 우리의 결정을 기뻐하셨고 혜민이 부모님께서도 다행히 저희 결혼을 반기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긴장한 제가 힘이 빠질 정도로 양가 상견례와 결혼 준비는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되어 갔죠. 물론 준비 과정에도 조그마한 에피소드는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포즈하며 준비했던 유명 브랜드의 반지를 혜민이가 끼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혹시 잃어버리기라도 했나 싶어 물어보니 되려 잃어버리거나 스크래치라도 나면 어쩌냐며 아직 있지도 않은 딸에게 물려줄 생각에 자기는 아까워서 도저히 못 끼고 다니겠다고 이상한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어디에서 구해온 은반지를 결혼반지라 생각하자고 했어요. 그때는 그런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자신한테 인색하구나 싶어
그런 혜민이의 말에 순순히 따랐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주례를 맡기는 분에 대한 의견차였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 당연하게도 교회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구해 교회에서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하고 결혼식을 올리려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혜민이가 자꾸 비용을 아끼려고 하기도 했고, 무교여도 교회나 성당에서 결혼들을 많이 하기도 하니까요. 저에게도 교회가 익숙한 공간이라 그렇게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여자들의 마음을 너무 몰라줬는지 한 푼이라도 아끼던 혜민이는 웬일로 가격이 있는 강남의 예식장을 원했어요. 저야 예식장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었고 다른 곳에 아끼다 보니 예산도 남았기에 혜민이의 의견에 최대한 맞춰주려고 강남의 예식장을 예약했죠. 그런데 혜민이는 교회 예식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주례까지 거부를 하더라고요. 오빠의 종교나 신앙생활을 인정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나는 모르는 사람인 목사님한테 주례를 맡기고 싶지 않아. 꼭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라 그런 건 아니야. 종교적인 색안경을 쓰지 않고 보더라도 정말 좋으신 분이셔.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야. 내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도 주례는 오빠와 나 우리 둘 모두에게 의미 있는 분이 했으면 해.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 몇 번 얼굴을 뵙지도 못한 사람이 결혼에 대해 말해준다는 게 의미가 있겠어? 그러면서 혜민이는 장인어른에게 주례를 부탁하고 싶다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한참을 설득하려 해봐도 혜민이는 도저히 굽히지 않더군요. 오히려 다른 건 모두 양보해도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말에 저도 어쩔 수 없었죠. 아버님에게 축하받고 싶다는 게 어떤가 싶었거든요. 그런 몇 가지의 이상한 고집만 빼면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욕심이 없던 탓에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집을 구할 때도 제가 외아들이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좀 통 크게 지원해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다니는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왕 내 집을 산다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최근에 지어진 좋은 브랜드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보통 여자들도 그걸 더 선호한다고 듣기도 했고요. 물론 주변을 돌아다니며 보다 보니 신축 브랜드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제 예상보다 더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 출발할 우리의 집이라는 생각에 부모님 지원도 있겠다, 둘 다 안정적으로 벌겠다 싶어 저는 아내가 좋다고 하는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했죠. 여자라면 제 아내도 당연히 브랜드 아파트를 좋아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내는 웬일인지 둘러본 집들 중에서 시설도 좋지 않고 더 저렴한 구축 아파트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아직은 젊은 우리가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라면서 말이죠. 그건 말고도 예물이며 혼수며 알아서 알뜰살뜰 잘 준비하는 아내를 보며 전 이렇게 마음 깊고 똑똑한 아내랑 결혼하면서 겨우 주례 문제를 가지고 불평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한 탓인지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보다 일찍 결혼을 했기에 아직 회사 연차도 적고 결혼 후에도 당연히 계속 일을 할 거라 생각했던 제 예상과 달리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놀라기도 했지만 이전의 행동들을 생각하며 저는 아내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해왔던 아내의 내조를 알기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역시나 아내는 제가 기대한 내조를 넘어서 양가 부모님께도 극진히 정성을 다했어요. 지방에 계셔서 저도 자주 찾지 않는 시댁에 아내는 수시로 찾아가 마들도 해주지 못한 호강을 시켜주고 있었죠. 제게 무슨 복이 있는지 아내는 1년 내내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제 내조를 하며 살뜰히 살림도 잘 꾸려갔고, 그러는 바쁜 와중에도 친정과 시댁에 제가 사위와 아들로서 미안할 정도로 신경을 써주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양가 부모님이며 친척 어르신, 친구들 모두 제가 아내 복도 많다며
남들의 부러움을 사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끝없이 받는 내조에 아내에게 고마웠던 저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내 몰래 여행을 계획한 저는 아내가 푹 쉴 수 있게 일정 모두를 제가 계획했어요. 그렇게 이벤트 당일 드라이브나 하자며 자연스럽게 시작한 저는 공항에 도착하면서 아내에게 이벤트를 설명했죠. 당신이 나한테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 당신 결혼 후에 오히려 더 바빴잖아. 그래서 내가 깜짝 이벤트로 여행 준비했어. 이번에는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재미있게 놀고 푹 쉬고 오자. 당신은 신경 쓸 것 없어. 뭐? 여행을 간다고? 놀랐지? 많이 놀랐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아니, 그래도 말을 해야 내가 준비라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간다는 거지?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살짝 당황하는 줄 알았는데 아내는 어쩐지 제 생각보다 더 놀라고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그래도 여행을 가서는 기분이 좀 풀리지 않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마지못해 따라온 듯 여행지에서도 좀처럼 표정이 밝아지지 않더군요. 그리고 일방적인 제 이벤트로 속이 상했는지 누군가와 메시지 전화를 하며 속상한 마음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 딴에는 기분 좋으라고 한 행동인데 역효과가 나니 괜히 더 미안한 마음에 저는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변수가 있던 여행이지만 그래도 다행히 저희는 꿀같은 휴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여행에서 돌아오고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 아내는 몸이 좋지 않아 보였고 아내가 걱정되었던 저는 같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문제인지 몰라 찾았던 내과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임신일지도 모르겠다며 산부인과를 가보라 하셨고 그렇게 산부인과를 찾은 결과 아내는 임신이 맞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들린 임신 소식에 저는 사실 사진을 보면서도 쉽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왔다는 소식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뒤늦게 알아차린 아내의 표정은 저처럼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라 이래저래 충격으로 다가왔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눈치도 없이 한참을 좋아하다가 그제서야 분위기를 파악하고 아내를 살펴보았지만 아내는 별말 없이 자리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제가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괜히 기죽어 조용히 며칠을 보냈습니다. 제가 임신이란 게 아니다 보니 아내의 상황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 여자들이 임신이 되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는 얘기에 저도 아내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려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놀랐을 것이고 첫 임신으로 아내가 힘들겠구나 싶어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산모에게 좋다는 마사지도 배워서 해주고 갖은 선물과 애정 공세를 펼치며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내가 아이와 아내의 곁을 지킬 거라며 따뜻한 위로를 전했죠. 다행히 저의 그런 노력이 도움이 되었는지 아내는 얼마 뒤 다시 이전의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도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당신 뱃속에 우리 아기가 있다니까 마냥 기쁘더라고. 그래서 당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어. 미안해. 아니야. 나야말로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이 안 되더라고. 아직 지금 때가 아닌데 싶었거든. 임신이라는 게 두렵기도 했고. 그런데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 지금은 다 정리되고 괜찮아. 당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잘해야지. 여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더 잘 챙길게. 당신은 내 생각 말고 당신이랑 아이 생각만 해. 아니야. 찾아보니까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게 산모나 아이한테도 더 좋대. 괜찮아, 나. 그 후에도 아내는 첫 임신이 힘든지 종종 어두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저에게나 양가 집안에 대한 내조는 한결같았고 저는 그런 고집을 꺾을 수 없어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며 임신한 아내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마음과 달리 저는 아내가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남겼을 때 회사 내부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신혼의 예비 아빠라며 회사의 배려를 받아왔는데 그때는 차마 제가 빠질 수 없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한 달간의 해외 출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제 상황을 고려해 주었던 회사 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상당히 미안한 눈치였어요. 결국 저는 아내에게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을 겨우 떼어 회사 상황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저에게 괜히 회사에 밉보이지 말고 자신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우리 이제 아이도 태어날 텐데 당신이 회사에 더 잘해야지. 나는 부모님도 계시고 출산 잘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런 아내 덕에 저는 장모님께 아내를 부탁하며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필 먼 곳으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한국과 시간이 맞지 않아 영상통화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혹여 출산이 임박한 아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제가 한국 시차에 맞추어 잠을 줄여 아내와의 짧은 통화를 이어갔죠. 그렇게 제가 아내의 곁에 없는 사이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0달을 오매불망 태어나기만 기다리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영상으로 전달받아 보면서 저는 화면으로만 볼 수 있는 아이 사진을 제 눈에 좀 더 담아보려고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얼마나 기쁘게 울었는지 몰라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아이를 보고 싶은 욕심에 매일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왜 이렇게도 안 가는지 저는 하루 종일 아이 사진만 바라보고 미소 지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귀국날이 되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을 뛰어나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아내와 새로 태어난 아이를 1초라도 빨리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서둘러 집으로 들어간 저는 조용한 집안의 분위기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아내와 아기가 반겨줄 줄 알았는데 조용했어요. 혹여 아이가 자고 있을까 신발과 짐을 조심스럽게 놓고 안방으로 가려는데 거실 가운데 아내가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뭐라고 중얼거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싶어 가까이 가보니 아이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아이가 사라졌다니. 어딜 갔는데? 장난치는 거지? 엄마가 주원이랑 잠깐 앞에 공기도 쓸 겸 나갔는데 화장실에 가려고 유모차에 넣어놨는데 그 잠깐 사이에 누가 애를 데려갔나 봐. 어떡해, 오빠. 아내가 잠시 눈을 붙인 사이 장모님이 아파트 앞 공원으로 아이와 산책을 갔고 갓난애를 유모차에 두고 화장실을 간 사이 누군가가 유모차에 있던 아이를 유괴했다는 말이었어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에 저는 울고만 있는 아내를 진정시켜 장모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장모님은 어디 가셨어? 경찰서는? 신고는 한 거야? 경찰은 뭐래? 경찰이 찾고 있어. 엄만 자기 때문이라고 찾아보겠다고 나갔고. 우리 애 어떡해, 오빠. 제가 없는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도 없었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울고 있는 아내와 아이를 찾아 나선 장모님을 탓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제가 나서서 당장 찾아봐야 했죠.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저를 말렸습니다. 자기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면서 자기 옆에 있어달라고 말이죠.
어차피 경찰이 찾고 있고 오빠가 나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차라리 경찰서식 기다리자. 결국 당장에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던 전 경찰과 장모님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계속 소식을 기다렸지만 장모님은 전화를 받으시지 않으셨고 경찰에서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저는 그제서야 아내에게 신고한 경찰 부서가 어디냐며 물었죠. 장모님은 왜 전화를 안 받으셔?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가보든가 해야지. 당신은 전화 받아야 하니까 집에서 기다려. 경찰 어느 부서야? 전화번호 좀 줘. 가서 뭐 하려고? 내가 신고도 했고 기다리면 전화 준다고 했어. 엄마는 아직 아기 찾고 있겠지. 그냥 좀 기다려. 그동안 눈이라도 붙이라고. 당신 무슨 소리야? 제정신이야? 아이가 사라졌는데 뭐 하는 거야? 됐어. 그냥 내가 경찰서에 갔다 올게. 안 돼. 가지 말라고. 마음이 급했던 제가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경찰서로 가려는데 아내가 제 다리를 잡으면서 믿을 수 없는 경악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때문이야. 그 아이를 찾으면 안 돼. 뭐? 당신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아이는 잘못 태어났어.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질 거라고. 완벽한 우리가 그 아이 때문에 세상의 죄를 모두 껴안고 받을 거라고. 아내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만 내뱉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게 된 진실은 놀라웠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상한 종교에 빠졌던 아내는 선지자라는 그 단체의 교주말만을 믿고 살아왔던 겁니다. 애초에 관심이 없던 저에게 갑자기 접근한 이유도 우연히 학교 내에서 들은 저의 생시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의 주장대로라면 저와 아내의 궁합은 하늘이 내려준 궁합이었고 그동안 저에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도 제 환심을 사기 위해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로 벌였던 일종의 주술 행위였던 겁니다. 결혼 후에도 여전히 지시대로 행동하던 도중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여행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이가 저희와 궁합이 맞지 않고 불행을 이끌어온다 했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당황한 줄만 알았던 것은 모두 그 때문이었고 그렇게 계속 아이를 어찌해야 할지 고민을 거듭하던 아내는 때마침 제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되는 바람에 계획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태어난 아이를 저와 저희 부모님께 보여주고 안심시킨 후 제가 돌아오기 전 우리 아이를 어딘가에 버리고 온 것이었어요. 지금 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였어? 그러면 이 일은 이렇게 금방 들통나지 않을 줄 알았어? 아이는 금방 다시 만들면 돼. 오빠 나 사랑하잖아. 나밖에 없다며. 나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깟 아이가 뭐라고 우리한테 안 좋은데 그걸 포기 못해? 미친 여자처럼 횡설수설 떠드는 아내의 얘기를 다 듣게 된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경찰서로 달려가 사실을 말하고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믿기질 않는 사실에 경찰들도 반신반의하며 아내를 취조했고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정신을 놓고 있는 아내는 저에게 말한 것처럼 경찰들 앞에서 모든 사실을 얘기했어요. 수사 중 아내에게 들은 놀라운 이야기는 더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챙겨준다는 핑계로 자취방을 수시로 방문해 저 모르게 종교적인 주술과 부적을 방 안과 가구 이불 등에 붙여놓았어요. 시험기간 응원차 주었다고 생각한 부적도 그곳에서 받아온 것이었고 또 생활고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게 아니라 종교 활동비 마련을 위해 그랬던 겁니다. 그제서야 아내가 했던 행동들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프로포즈로 준 반지는 이미 현금화해서 그곳에 바쳤고 집을 구할 때 저렴한 아파트를 고른 것도 그 단체에서 말하는 풍수지리 때문에 그곳을 선택한 것이었죠. 교회에서 결혼식을 거부하는 모습과 담임 목사님의 주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아내의 모습, 항상 저의 속옷 색상을 직접 골라주던 이유, 부모님께는 비싼 선물 부담스럽다며 은연중에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 선물을 유도한 것까지 모두 이유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하는 제 질문에 대답의 단어 선택이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모두 다 종교와 관련 지어보면 정확한 대답이었죠. 이후에 제가 겪은 모든 것을 그 종교단체와 대입해보니 깨달은 건 결국 전 아내가 아닌 그 종교와 살았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제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모두 그 단체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내의 진짜 부모님은 딸이 결혼한지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저와 제 주변인 모두 속고 있었어요. 그 단체는 서로의 가족을 모두 끊어놓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장인장모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내를 이용해 저를 포섭하고 금전적으로 갈취해왔다는 생각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결국 그동안의 진실을 알게 된 저와 가족들은 하루빨리 아내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아이를 되찾을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기만한 아내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건이 워낙 심각해서 그런지 저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저는 혼인 취소가 되어 아내와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아 유기와 사기죄 혐의로 수사받던 아내와 그 사람들 모두 재판을 받아서 그 결과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종교단체와는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저와 제 친구들이 몰려가 포섭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소동을 피웠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 활동은 하겠지만 저희가 피운 난리통과 진실이 담긴 유인물이 효과가 있었으리라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제 아이를 무사히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아이를 해하진 않았는지 경찰 수사 끝에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던 아이를 무사한 모습으로 찾을 수 있었죠. 그동안 시설에서 잘 보호받고 있던 아이는 참 예쁘고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뒤늦게서야 보게 된 내 아이를 안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따뜻한 부모 품에 있어야 할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아이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물론 시간이 흘러 그 일도 점점 잊혀져 가고 지금은 저도 아픔을 딛고 제 과거를 보듬어주며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도 누군가가 우리 가족에게 찾아오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있어 안심이 돼요. 그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기에 저희는 한국을 떠나 해외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낯선 그곳에서라도 완전히 새 출발을 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비록 제 이야기에 많은 교훈은 없을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도 일상을 지내시면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경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들여다보면 분명 맞지 않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